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시간인데, 자, 일단 이번 3차 시험의 특징이 2차 시험하고 조금 달라졌죠. 우리 전번 2차 시험은 어느 부분에서만 출제됐어요? 수사 파트와 증거 파트만 출제됐는데, 이번 시험은 전 범위에서도 골고루 나왔어,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 진도까지 골고루 나왔어. 그리 실질적으로 요 출제 기간이 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대신에 범위가 좀 전 범위에서 골고루 나왔다는 거 빼고는 문제는 평이해서 어려웠어. 평이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형소법 문제는 난이도는 그래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 평소에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 같으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 굳이 난이도를 학생들이 말해둘라 그러면 중간 정도에서 조금 밑에 중하 정도로 오면 되죠, 그죠? 형소법 한 중 정도로 오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요거는 합격생들은 점수가 대부분 다 아마 고득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 결론은 이제 결국 요번 시험 기출 기간이 이제 그동안 우리 형소법 오래된 기출 기간 거의 일치하는 거죠. 과거에 보면 평이하게 출제하면서 조문과 판례를 결합해서 내거나 조문 문제, 판례 문제 이런 게 냈는데 옛날과 조금 다른 점은 조문 비중보다는 무슨 비중이 좀 더 높다, 판례 비중이 좀 더 높다 하는 거, 그 차이점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평이한 문제고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면 고득점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자, 그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까? 자, 1번.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거는 기본을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국민참여재판인데, 자,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선택권을 누구한테 부여하고 있지? 피고인에게 부여하고 있잖아. 그리 피고인이 원할 때만 하니까 누구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피고인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1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야 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반드시란 말이 더하더라도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1번. 다음 2번.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는 할 수 없다는데, 자, 우리가 배심원 뽑는 날을 뭐라 그래요? 배심원 선정기일이잖아. 그렇기에 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배심원 후보자 애정명부에서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부르잖아. 그러면 출석한 후보자 가운데 이제 배심원과 A배심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결격 사유나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 재척 사유가 있으면 빼겠죠. 또 면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무슨 신청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피 신청도 가능한데 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피 신청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자, 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고 무유부 기피 신청이 있잖아, 그죠? 이유부 기피 신청이란 건 뭐야? 이유를 제시하는 기피 신청. 즉, 요 후보자는 요런 이유로 불공정할 것 같으니까 요건 배심원에서 빼주십시오. 라면 그 사람 뺄지 안 뺄지는 누가 결정하면 돼? 법원이 결정하는데,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독특하게 뭐가 인정된단 말이야? 무유부 기피 신청. 이거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냐는 기피 신청. 이게 가능하잖아. 그래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으면 검사나 변호인이 번갈아 가면서 요 후보자 몇 번은 빼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기피하는 거. 이게 무유부 기피 신청인데 요 신청을 받은 사람은 뭐로 선정될 수 없다 그래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데 근데 요걸 한쪽에만 요런 기회 주면 공정이야 불공정이야? 불공정이니까 양쪽의 기회를 다 줘야 되니까 자, 그 2번 지문 변호인은 무유부 기피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는 할 수 없다. 당연히 누구도 할 수 있어. 검사도 할 수 있죠. 그래 검사 변호인이 번갈아 가면서 요 무유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추가해서 보면은 요거는 몇 명까지 무유부 기피 신청이 가능해요? 자, 배심원 숫자가 9명인 경우도 있고 1모금인 경우도 있고 5명인 경우도 있는데 자, 요거 옛날에 우리 기출 문제죠. 9명일 때는 몇 명까지 무유부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로 적으라 그랬어요? 5. 그대로는 애울 필요 없다 그랬죠. 하나씩 줄어가면 되잖아, 그죠? 5, 4, 3. 요 범위까지 무유부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2번이 틀렸죠. 검사도 당연히 할 수 있고. 다음 3번. 형사소송법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살인죄 중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다음 네 번째.
형사소송법은 공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중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 공판 절차의 기본은 직중에 뭐가 있었어요? 집중심의주의. 이게 옛날에는 어느 법에 기준되어 있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에 기준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시행 형소부터는 집중심의주의를 어디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모든 범죄가 뭐가 원칙이단 말이야? 집중심의주의가 원칙.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 공판 절차의 기본은 집중해서 형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는 거 기억해. 집중심의주의하고 또 하나는 뭐다? 구두변론주의가 형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 틀린 지문은 2번이죠. 그래, 1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죠. 다음 2번.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회 공판 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정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도.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증거보전. 형소법 184조 1항이죠. 그리고 증거보전 청구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다 되죠. 언제까지 하면 돼? 1회 공판 기일 전. 누구에게 청구한다? 지방법원 판사. 뭘 청구해요? 압수수색, 검증, 정인신문 감정. 뭐는 청구를 못해요?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은 증거 보존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1번은 형소법 184조 1항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맞는 지문. 다음 2번은 우리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엔 특별히 나오네요. 2번 같은 지문은 소송 서류 그 부분에 관한 지문, 주로 법원직에 나오는 지문인데 이번에 나왔어. 검사는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신청할 수 없다 되는데, 자,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영상 녹화는 이거는 당연히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있어도 할 수 있고 또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은 셋째 줄 피고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자, 그러니까 그 2번 지문이 틀렸죠. 형소법 56조 2 제1항 조문입니다. 2번이 틀렸고. 다음 3번.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 절차 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자, 이것도 이제 전에 한번 시험 나왔던 지문이죠. 자, 우리 헌법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헌법에는 뭐 당한 사람? 체포 구속 당한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체포 구속 안 당한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헌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오늘 체포 구속 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도 당연히 무슨 권리를 가져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게 우리 헌법상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 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죠. 그래,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도 당연히 무슨 권리가 인정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당연히 인정이죠. 다음 4번은 피고인에 관한 문제죠. 요거는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문제. 회사 해산 및 청산 등기 전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것은 청산인의 현존 사무 중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회사의 청산 종료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피고인 회사의 청산 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 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자, 이거는 기본 수업 시간에 했던 판례죠. 자, 피고인인 자연인이면 사망했다. 법인이 해산되면은 피고인이 존재 안 하면 무슨 재판으로 종결해야 돼?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법인이 재산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지금 재판을 받는데 재판 중에 무슨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청산 종결 등기가 이루어졌다. 청산 종결 등기란 건 법원에 무슨 등기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해산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법인은 존재야 부존재야? 부존재면 원칙은 무슨 재판하는 게 맞아? 공소기각 결정이지만 우리 판례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재판을 뭐로 해석하는 거야? 법원의 마지막 청산사무, 정리사무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뭐가 존속한다? 당사 능력이 존속한다는 그런 판례 내용이죠.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죠. 그래, 2번은 틀린 게 2번이 되네.
다음 3번 문제. 자, 소송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자, 1번 재정 신청은 뭐가 허용돼요? 대리가 허용되죠. 그래, 재정 신청은 대리가 허용되는데 공동 신청권자의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 신청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1인이 한 재정 신청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죠. 요거와 연결해서 뭐까지 알아야 돼? 취소는 다른 자에게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죠. 그렇게 그까지 같이 기억하면 되죠. 그래, 재정 신청에서 신청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취소는 다른 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다음 2번 뭐 시험 워낙 많이 나온 지문이죠. 항소심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해서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이건 논점이 뭐예요?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의사표시 철회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 1심 판결 선고전. 그런데 지금 몇 심이야? 항소심 몇 심이에요? 2심. 이런 항소심에서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죄의 처벌 의사표시 철회 절대로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런데 효력이 인정된다. O야 X야? X죠. 2번이 틀렸죠. 다음 3번. 검사에 의한 공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공장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 공소제기가 성립되고 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우리 소송행위 가치 판단에서 첫 번째 판단 뭐부터 해야 돼?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죠? 자, 일단 소송행위가 있으면 뭐부터 판단이 들어가야 돼?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요 판단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성립과 불성립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요 성립은 그 소송에 뭘 갖춘 경우 본질적 요소를 갖추어서 소송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춘 걸 뭐라 그래? 성립이고, 불성립은 뭘 못 갖췄다. 본질적 요소를 못 갖췄다. 그러면 요거는 불성립이란 건 소송행위가 존재라고 봐야 돼? 부존재라고 봐야 돼? 부존재니까 이거는 아무런 가치 판단이 필요 있어? 필요 없어? 무시, 방치하면 되죠. 그런데 성립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뭘 따진다 그래서? 요걸 따진다 그랬죠. 그리고 유효, 무효는 뭐를 전제로 하는 가치 판단이야?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가치 판단이고, 요 유효, 무효는 뭐가 달라요? 유효는 그 소송에 뭐가 발생하는 거? 본래적 효력이 발생하면 유효. 근데 무효는 효력이 제로가 아니고 뭐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본래 추구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니까 무효하더라도 그는 일정한 판단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판례의 태도에 하면 공소제기에 있어서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무슨 요소로 봐요? 본질적 요소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공장 제출이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는 무효인 공소제기라고 표현해야 돼? 불성립이라고 표현해야 돼? 불성립. 그럼 뭐가 필요 없단 말이야? 판단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바로 요거 연습 많이 한 거죠. 시험도 많이 나왔고. 자, 그러니까 3번은 공장 제출이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는 불성립이다. 그러면 법원은 뭐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 다음 4번은 소송이 추한 중에서 보정적 추한. 보정적 추한 중에서 뭐예요? 변호인 선임의 추한. 이것도 시험 단골 손님이죠. 변호인이 피고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제출해야 돼? 선임서를 제출해서 권한이 부여되고 난 이후에 소송이 대리해야 되는데 4번 지문은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치재판 청구서만 제출했다. 그럼 이건 권한 없는 자의 소송이니까 유효야 무효야? 무효인데 요 정치재판 청구서 제출 이후에 비로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을 때 요거 정치재판 청구서 무효의 하자가 치유되느냐? 치유될 수 없죠. 그래 이거는 논점이 변호인 선임의 추한과 같은 보정적 추한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긍정설이다 부정설이다? 부정설. 요거 시험 많이 나온 거죠. 자, 그래가
틀린 지문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다? 1심 판결 선고 전이고 항소심 2심에서는 절대로 불가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 자, 4번은 피의자 신문에 대한 문제인데, 자,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이거는 조문 쭉 나열하고 4번 지문은 이제 판례 문제인데, 자, 1번은 243조 2 제5항 조문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되 기재하여야 한다. 1번 같은 경우 보통 틀리게 내면 우회네요. 기재하여야 한다를 왜 고쳐요? 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죠. 하여야 하고. 다음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 하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여기 이제 신문이죠. 그렇게 피의자 신문은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진술 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그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에 관한 신문과 이익되는 사실 진술할 기회 줘야 되고. 그다음에 3번. 자, 우리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 누가 참여할 수 있어? 변호인 참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때의 변호인 참여는 직권으로 하는 거야?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신청. 누가 신청해?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는데 대신에 언제는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나 제한할 수 있잖아. 그러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뭐예요?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데 3번 지문은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아놓는 짓을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했다. 자, 이건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죠. 그럼 변호인 참여권 침해인데 이런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하면은 피의자 측 또는 변호인은 뭐로 불복하면 돼? 항고해야 돼요. 준항고로 불복해야 돼. 준항고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변호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 그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죠. 그러지. 요래야 맞는 지문이죠. 준항고. 우리 수사기관의 구금이나 압수, 변호인 참여되고 하는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오늘 불복 방법이 항고가 아니고 뭐다? 준항고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문제죠. 실전 시험장에 가면 이런 게 조금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그런데 그게 평소 공부할 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죠. 다음 4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사법경찰관에서 한 피의자 신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 물어볼 때도 많이 나오는 판례죠. 자, 일단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는 반드시 뭘 고지해야 돼?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그러면 그 피신조서는 무슨 증거라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 진술 거부권 고지만 해야 돼요. 권리 행사에 대한 답변 기재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그 답변 기재는 누가 해야 돼? 피의자가 자필로 해도 되고 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받아 적어도 되는데 검사 사경이 기재하면은 거기에 피의자가 뭘 해줘야 돼?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럼 이런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기재가 없는 피신조서. 우리 판례 무슨 증거로 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 부정이죠. 우리 맞는 지문이죠. 틀린 거는 3번에 항고가 아니고 준항고로 가야 되죠. 다음 5번. 수사상 체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자, 옳은 걸 골라라죠. 자, 1번. 수사기관은 형사소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혈액을 범죄 증거의 수집 목적으로 취득 보관할 수 있으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자, 요 판례 이제 요 5번 문제는 경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요건 뭐를 하기 위해서야? 피의자가 무슨 혐의가 인정된단 말이야? 요거잖아, 그렇죠? 음주운전, 그지? 그래, 교통사고 환자가 어디에 실려왔단 말이야?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경찰관이 사고 조사를 위해서 어디에 왔겠어요? 병원 응급실 오니까
운전자에게 무슨 냄새가 많이 나더란 말이야? 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무슨 혐의가 인정돼?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데 요 음주운전은 시간 지나면 증거 있어 없어? 그럼 측정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교통사고 환자가 호흡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측정해야 돼? 혈액 측정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혈액이 필요한데 경찰관이라고 나무 막 체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음주운전을 위한 강제 체열, 요거 측정을 위한 강제 체열은 뭐가 필요한 처분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 요 영장 있어도 되고 또 무슨 영장 있어도 돼?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체열은 우리 판례가 압수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뭐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 두 영장 다 있어야 돼.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돼. 둘 중 하나. 그럼 무슨 처분으로도 볼 수 있어? 감정에 필요한 처분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1번은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할 수 없다. O야 X야. X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 무슨 영장 발부돼도 할 수 있어요? 감정 처분 허가장이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1번은 X. 다음 2번. 경찰관이 담당 의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체열되어 있던 피고의 혈액 중 일부를 주치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압수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우리 기가 따갑도록 했잖아. 가장 전형적인 뭐라고 배웠어요? 이미 제출물의 압수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영장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사후 영장도 필요 없으니까 2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그러면 요 1번 3번 사례와 2번이 다른 점이 뭐야? 1번 3번은 요거는 뭐야? 강제 체열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병원에서 뭘 해놨더라. 진료 목적으로 체열해놓은 혈액을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받아가는 건 판례가 뭐로 본다? 적법한 임의 제출. 그리고 2번 판례 논점이 임의 제출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간호사가 과연 요 신분에 해당되느냐 했을 때 우리 판례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니까 적법한 임의제출.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판례가 들어주는 가장 전형적인 임의제출 두 개는 기억하라 그랬죠. 바로 요 2번 지문 진료 목적으로 체열되어 있던 혈액을 경찰관이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받아간 경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재소자 비망록을 교도관이 검사에게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뭐라 그래서 적법한 임의 제출이죠. 그래 2번이 맞는 지문이죠. 적법한 임의 제출로서 맞는 지문이고. 다음 3번. 피의자의 신체 내지 어복류에 주치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정적이 현정한 준현행범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시설의 장소는 형소법 216조 1항 2호의 체포 현장에 준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병원 응급실은 판례가 체포 현장으로 봐요? 범죄 실행 직후 장소로 봐? 그러면 216조 1항 2호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몇 조 몇 항을 적용해야 돼? 요걸 적용해야죠. 216조 3항. 이게 뭐야?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요 조문을 적용해야 되고 216조 1항 2호는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는 조문이니까 요거는 병원 응급실에서 영장을 받아올 여유가 없으면 몇 조 적용한다? 216조 3항. 범죄 장소 또는 실행 직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요걸 적용해야 되죠. 그리고 틀린 거는 216조 1항 2호의 체포 현장에 준함으로 요게 틀렸죠. 216조 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함으로 요래야 맞는 지문이 되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은 시험 많이 나왔죠. 음주 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동의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피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지 법정 대리인 동의는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래 법정 대리인 동의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누구만이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피의자 본인만이 동의할 수 있으니까 4번도 X죠. 자, 다음 6번 문제. 자, 수사상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 판례는 2차 시험에도 나왔던 판례죠. 최신 판례, 원래 판례, 최신 판례 2차 시험에 나왔던 거 또 나왔어. 자, 수사기관이 피해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를 선택해서 구별한다.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 자, 요때 요렇게 압수하면 요거는 압수수색이 계속 중이에요.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그랬어. 설명까지 나와 있네.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자는 종료된 것이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러면 압수수색자가 종료됐으니까 이후에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은 압수수색 과정이 아니니까 누구의 참여권 보장할 필요 없다.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할 필요 없죠. 그래 1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 이건 틀리게 내려면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 X죠. 왜? 이거는 선별해서 이미지 파일 방식으로 압수하게 되면은 복제해서 압수하면 요거는 그때가 이미 뭐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종료되고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하는 탐색 과정은 무슨 과정이 아니다. 영장 집행 과정이 아니니까 이거는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 없다는 판례. 원래 나온 판례인데 2차 시험에도 나왔고 이번 시험에 또 나왔네. 다음 2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압수장소에서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는 것을 현존한 물건으로 해석하는 건 무슨 해석이라 그래서 유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거는 시험 엄청나게 많이 나온 지문이고. 다음 3번.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 이것도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형사소송법 해석상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 이건 우리가 시험 바로 직전에 마무리 특강 OX 문제에서 풀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뭐가 가능하다 말이야?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또 요 이메일 등 전자정보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통상적인 이메일 정보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외국 서버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 그러죠. 그게 맞는지 뭐. 틀린 거는 4번이죠. 시험 많이 나왔네. 지방법원 판사. 요 판사 무슨 판사예요? 수임 판사. 그럼 공부했으면 알잖아. 수임 판사 재판은 뭐가 할 수 없다? 항고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준항고도 안 되잖아.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 검정영장 발부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형소법 416조는 준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오예 X죠. 자, 요 판사가 무슨 판사예요? 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 발부하는 판사는 무슨 판사? 지방법원 판사인데 요 판사를 우리가 무슨 판사라 그래 이거? 수임 판사잖아. 그지? 근데 요 수임 판사는 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법원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에요? 재판장 수명법관도 아니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뭐도 안 돼? 항고도 안 되고 416조가 바로 뭐야? 재판장 수명법관 재판에서는 뭐로 불복하면 돼? 준항고인데 요거는 수임 판사니까 준항고도 돼 안 돼? 안 되니까 결국은 요 판사 재판은 뭘 할 수 없단 말이야? 항고도 할 수 없고 준항고도 안 되잖아. 그래 결론은 뭘 할 수 없단 말이야? 불복을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딱 하나 뭐가 있었단 말이야? 예외가 있잖아. 불복하는 거 뭐가 있었지? 요거. 증거 보전 처분을 행하는 지방법원 판사도 무슨 판사야? 수임 판사다. 요거는 며칠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요거는 왜 항고가 가능해요?
그는 법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제한 나머지 지방법원 판사, 수임 판사 재판은 불복을 못하는 이유가 법에 불복 규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요거는 불복을 못하고 요거 하나만 딱 불복할 수 있으니까 4번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O야 X야? X죠. 요것도 워낙 시험 많이 나온 거니까 아무도 안 틀리죠. 다음 7번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 각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을에게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자,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는 건 진범이에요? 진범 아니야? 진범 아니잖아. 그러면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니까 그 뒤에 을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갑에 대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 O야 X야? X죠. 이거는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로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 그죠? 다음 2번 피의자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을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공소제기 효력은 모용자인 갑에게 미친다. 이것도 우리가 다 최종 정리 시간에 다 정리하고 간 거잖아. 자, 요래 우리가 정리했었지. 자, 성명 모용은 죄는 누가 지었다? 갑. 근데 요놈이 누구 이름을 도용했단 말이야? 을 이름을 도용했다. 그러면 도용당한 사람은 피모용자. 그러면 공장에는 피고인이 누구로 적혀 있어요? 을로 적혀 있더라도 자, 이거 공소제기 효력 누가 받는다 그랬어? 갑이야, 을이야? 갑이 받잖아. 그래 갑이 공소제기 효력. 요게 지금 시험 지문이잖아. 그래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해서 을 이름으로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공소제기 효력은 누가 받는다? 갑이 받잖아. 그러면 요거는 왜 하면 돼? 검사가 정정하면 되는데 정정 안 했다. 저 몰랐다. 모용당한 사실을 모르고 재판이 확정되면 뭐가 발생해?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확정됐어요? 을 이름으로 확정되고 확정 이후에 밝혀졌다. 그러면 을 이름으로 확정돼 내가 기판력이 을에게 미친다. O야 X야? X죠? 효력은 다 누가 받는다 그랬어? 갑이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은 원칙적으로 뭐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아니고 성명 모용의 피고는 누가 돼야 돼? 갑이 피고이다. 그래 배웠죠. 그죠? 다음 3번. 검사는 수개의 범죄 사실 간에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 사실 상황의 범죄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다 요래 정리했잖아. 자,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공소제기도 예비적 택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공소장 변경도 예비적 택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뭘 물어보는 거야? 요거잖아. 자, 그럼 우리 판례의 태도에 하면은 공소제기 시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뭐가 달라도 관계없다. 범죄 일시, 수단, 방법, 객체 등이 달라도 관계있다, 관계없다. 그러면 뭐가 요건이 아니에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요건이다, 요건 아니다. 아니, 여기 3번 지분. 전혀 별개의 범죄라도 예비적 택일적으로 말할 수 있다. 공소제기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동일성이 인정 안 되는 사안이라도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면 이제 그건 가분이야, 불가분이야? 불가분. 그럼 불가분의 재판 일부에 대한 상소는 효력이 어디에 다 미쳐요? 전부에 다 미친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요거 시험 나오면 요거는 왜 해야 돼? 공소장 변경 시에 예비적 택일 기재는 당연히 뭐가 인정돼야 돼요. 이거는. 그건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죠. 왜? 이거는 요게 문제가 아니고 요게 어느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은 최근에 시험 많이 나왔던 판례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 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자, 법원은 어느 부분만 공소장으로 봐요?
서면 부분만 공장으로 보죠. 왜? 아까 문제 풀었잖아. 공소제기에서의 공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무슨 요소? 본질적 요소. 그러면 서면의 저장 매체 부분은 공소장이다, 공장 아니다. 아닌가? 법원은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 제외하고 서면인 공장이 된 부분만으로 뭘 판단해야 돼? 공소사실 판단해야 돼. 맞는 지문이죠. 자, 다음 8번. 공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 공소시효에서 가장 시험 많이 나온 판례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공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 당초 범죄의 공소 제기 시 기준이야. 공소 제기 시. 1번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여기서 뭐도 하나 같이 알아놓으면 돼. 그럼 공장이 변경되면 이제 변경 전의 사실을 재판해야 돼. 변경된 사실을 재판해야 돼. 변경된 사실. 그러면 변경 전의 사실과 변경된 사실의 법정형이 다르면 법정형은 뭘 기준으로 따져줘야 돼? 변경된 사실의 법정형 기준. 그거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되죠. 1번은 맞는 지문. 다음 2번.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형소법 298조 1항 공장 변경 조문이죠.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장 변경. 다음 3번. 자, 우리 검사의 공장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 구술로 하는 게 원칙이야? 서면이 원칙이지만 어떨 때는 구술로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 즉 피고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구술에 의한 공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142조 5항 조문 맞죠? 그럼 틀린 거는 4번이네. 자, 우리 검사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동일성만 인정되면 허가는 의무예요, 재량이야? 의무. 그렇지만 법원의 공장 변경 요구는 의무라고 배웠어요, 재량이라고 배웠어? 재량이니까 4번이 들죠. 법원의 공장 변경 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다.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OX, X죠. 요구하고 안 하고 누구 재량? 법원 재량. 틀린 거는 4번이죠. 자, 이제 9번 문제.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요거는 진술 증거예요, 비진술 증거야? 진술 증거로서 이거는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몇 점 몇 항일 것 같으면 증거로 줄 수 있어? 313조 1항이죠. 그래, 요것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 시간에 다 정리했는 거잖아. 원래는 시험은 뭐가 많이 나왔어? 요게 많이 나왔죠. 자, 봐. 갑이 을에게 뭐였단 말이야? 공갈. 그럼 갑이 을한테 공갈을 했는데 뭐로 공갈했어요? 문자를 계속 보냈다 그랬잖아. 그렇지? 문자로 을을 공갈했다. 그러면 요 갑이나 을의 휴대폰에 뭐가 저장돼 있어요? 문자가 저장돼 있겠죠? 그 문자 정보, 요 문자 정보 사진. 요거는 진술 증거였어요? 비진술 증거야? 요거는 비진술 증거죠. 이건 범행에 사용한 뭐일 뿐이다. 직접 수단일 뿐이니까 요거는 비진술 증거니까 무슨 법칙이 적용한대? 전문 법칙이 적용한다는데 요 사람이 이렇게 공갈당했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했어? 병에게 내가 갑으로부터 이런 공갈당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거는 을이 병에게 뭐 한 거하고 똑같아?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무슨 증거가 돼? 진술 증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시험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가 시험 많이 나왔어요? 요게 많이 나왔죠. 요거는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될 지었지만 요거는 진술 증거로서 증거로 쓰려면 피해자 진술서에 준해야 되니까 몇 조 몇 항 요건을 갖춰야 돼? 313조 1항. 요거는 적법하게 수집했고 사건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바로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 그래, 요거 비진술, 요거는 진술. 구분해서 기억하면 돼. 요게 요번에 시험 나왔네. 1번은 맞는 지문. 다음 2번. 형소법 318조 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 증거.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니까 엄격한 증거 능력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요까지는 맞고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을 다투게 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 증거의 증명을 득의한 반대 증거. 이 바로 무슨 증거예요?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다음 3번. 공모 공동 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니까 다툼이 생기면 자유로운 증명해야 돼. 엄격한 증명해야 돼. 엄격한 증명이고 당연히 증거는 판결에 표시돼야 되죠. 그것도 맞는 점. 그럼 틀린 건 4번이네.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생겼다. 자백의 임의성,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생기면 요거는 엄격한 증명해야 돼.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해.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틀린 건 4번이죠. 마지막 줄에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O야 X, X죠. 엄격한 증명 필요 없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죠. 틀린 거는 4번. 다음 10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틀린 거 골라라. 자, 1번 시험 왕단골 손님. 지문 채취가 먼저입니까? 지문이 묻어있는 대상물에 대한 위법 압수가 먼저야. 지문 채취가 먼저니까 요 지문은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1번은 뭐 시험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다음 2번도 마찬가지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안 했다. 그러면 이건 판례가 무슨 증거로 본다? 위법 수집 증거로서 아무리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다음 3번. 비진술 증거인 압수물은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어. 형태 등에 관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되게 틀렸죠. 자, 우리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위법 수집 증거는 진술 증거에만 적용돼요. 비진술 증거도 적용해야 돼. 그래, 진술 증거든 비진술 증거든 위법하게 수집한 건 원칙적으로 다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니까 3번이 틀렸죠. 비진술 증거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건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 부정. 3번은 아주 옛날 즉 형소법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없이 명문으로 규정되기 전에 아주 옛날 과거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다음 4번.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지문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자,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다. 이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다 무슨 증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번이죠. 다음 11번. 전문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자 1번 구속 적부 신문조서. 자, 누구 앞에서 작성됐어요? 법원 법관 앞에서 작성됐지만 이거는 311조 적용한다고 배워서 315조 3호 적용해야 돼. 315조 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하여 작성된 문서죠. 자, 그래가 1번 뭐가 틀렸어요? 311조의 법관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311조가 아니고 몇 조로 고쳐야 돼? 315조 3호죠. 315조. 이거 뭐 시험 많이 나왔죠, 이거. 그래 311조 법원 법관 면전조서는 어디에 한정된다 그랬어요? 당해 사건에 한정되고 다른 사건의 법원 법관 조서는 다 몇 조 가야 돼? 315조 3호. 그래가 여기에 구속 적부 신문 조서나 또는 영장 실질 심사에 작성된 조서 전부 몇 조 적용해야 돼? 315조 3호 적용하죠. 그래 1번이 바로 틀렸네. 다음 2번. 검사 또는 사법경관이 검정 결과를 기재한 조서. 자, 전문법칙 문제 풀 때는 딱 지문 읽으면서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 돼? 몇 조, 몇 항. 자, 수사기관 작성이니까 몇 조 가야 돼? 312조. 검정조서 몇 항? 6항. 주관식으로 해볼까? 312조 6항. 검사 사경 작성 검정조서. 첫 번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두 번째,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되는데 이런 수사기관 작성 검정조서는 누가 성립의 진정 증명해야 돼? 작성자가 해야 되죠. 작성자. 그리고 이번에 작성자의 진술에 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정고를 할 수 있다. 312조 6항 조문이고. 다음 3번.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 진술을 내용을 한다. 자,
피고인 진술을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법정에 옮기는데 요 제3자에는 누구도 포함돼? 조사자도 포함돼. 이걸 조사자 증언인데 자, 조사자가 누구 진술을 법정에 옮겨요? 피고인 진술을 법정에 옮기잖아. 전문 진술은 몇 조 적용해야 돼? 316조. 전문 진술은 316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은 피고인 진술을 옮기는 경우고 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이니까 피고인 진술을 옮기니까 316조 1항 무슨 요건 갖추면 돼? 특신 상태 증명되면 되죠. 그리고는 3번은 316조 1항 내용이죠. 예. 전문 진술, 피고인 진술을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법정에 옮기는 경우인데 그 제3자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조사자도 포함된다는 거. 다음 4번.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반면 피의자 아닌 자, 참고인 진술 영상 녹화는 반드시 누구 동의 받아야 돼? 피의자 아닌 자, 참고인 동의 받아야 된다. 이것도 시험 엄청나게 나왔죠.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는 피의자 동의 필요 없이 미리 고지만 하면 되고 피의자 아닌 자, 제3자, 참고인 조사 영상 녹화는 반드시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는 1번 311조가 아니고 315조 3호 가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12번부터 풀도록 합시다. 자, 하고 12번 이어갑시다. 자, 공동 피고인의 소송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자,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언급했던 지문들이죠. 1번 피고인 각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을에 대한 검사위의 수사기관에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자, 이건 뭐예요?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야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이거는 검사위의 수사기관이니까 사경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신조서죠. 그럼 이거는 이제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된 자든 안 된 자든 다 몇 조 몇 항 적용해야 돼? 312조 3하. 당의 피고인이 뭘 인정해줘야 돼? 내용 인정이잖아. 그래 이거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 을의 법정 진술에 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소법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이거는 검사 작성이면 312조 사항 요건 갖추면 갑에 대해서 뭐로 칠 수 있어요?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사경 작성 비준조서니까 이건 몇 점 몇 항 요건 갖춰야 돼? 312조 3항. 갑이 뭘 해줘야 돼? 내용 인정인데 갑이 뭐 해버렸어? 내용 부인하면 이거는 을이 성립의 진정 인정하든 내용 인정하든 관계없이 갑에게는 증거 능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래 1번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거는 전문법칙 중에 시험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죠. 공범자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몇 조 몇 항 적용한다? 312조 3하. 누가 내용 인정해야 돼? 현재 당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해야 되고 진술했던 공범자의 진술 성립의 진정이 인정하든 내용 인정하든 아무 관계없죠. 1번은 맞는 지문. 다음 2번. 형소법 310조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의 반대 심근이 보장돼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우리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이다. 별개의 독립증거다. 독립증거니까 공범자의 자백이 있으면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보완 증거 없이 바로 무슨 판결할 수 있다? 유죄 판결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다음 3번. 3번과 4번은 이제 정인 적격의 문제죠. 자, 공동피고인에 대한 정인 적격.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요래 필기했잖아. 공동피고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고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 있는데 3번 지문은 공범자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정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언제 정인이 될 수 있어? 절차가 분리돼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뭐가 될 수 있다? 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례 정리했죠. 이게 3번 지문이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인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요 판례죠. 자, 그다음 근데 4번 지문은 뭐예요? 바로 요거잖아.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절도범과 장물미 공동피고인이다. 공범자는 아니죠. 자,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는 경우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 틀렸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야,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야,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에서 장물범한 자백은 절도범이 증거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절도범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틀렸죠. 요거는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단순히 재판만 같이 받을 뿐이니까 이거는 다른 피고인에게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서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증인 신문절을 거쳐서 선사관 요 진술 요것만 뭐로 써야 된단 말이야? 요것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 선사한 진술,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친 진술만 증거로 쓰고, 요거는 그런 절차 거칠 필요 있어 없어? 공범자의 진술이니까 바로 뭐로 쓰면 돼? 증거로 쓰면 된다. 그래, 정인적격 인정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술을 다른 피고인에게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정인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정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공범자는 무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인신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선서 없이 한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는 4번이죠. 4번. 자,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는 거고. 그다음 13번. 증거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은 형소법 318조 1항 조문을 그대로 나열했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18조 1항 조문. 다음 2번. 우리 증거동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철회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소송의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기 제한이 있잖아. 친고죄의 고소 취소 언제까지 해야 돼? 1심 판결 선고전. 또 검사의 공소 취소도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 1심 판결 선고전이니까 증거동의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돼?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 상실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되지 않죠. 이런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할 수 있죠. 다음 3번.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도 증거동의할 수 있다. 자, 우리 변호인이 증거동의하는 권리는 독립대리권이에요, 종속대리권이. 독립대리권. 그 중에서 어디에 반하지 않는 범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자, 우리 다 정리했잖아.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은 몇 가지를 해왔어요? 5가지. 구, 보, 정, 병, 신이고. 그다음에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 배웠어요? 3가지 배웠죠. 뭐가 있었지? 기피 신청, 상소 제기, 또 뭐가 있었다? 지금 보고 있는 증거동의. 이거는 판례 입장에 해야 할 때. 그리고 이게 골고루 시험 나오죠. 기피 신청도 변호인은 누구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면 안 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고, 상소 제기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증거동의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그 범위에 살려준 독립대리권이니까 오늘 피고인의 명시적 위임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독립해서 할 수 있는데 대신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하지 마세요 가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질문이고. 다음 4번째. 개개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 증거조사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효력이 없다. 틀렸죠? 자, 이것도 우리 필기도 여러 번 했잖아. 판례의 태도하면 증거동의 방식, 명시적 동의를 요구해요, 묵시적 동의 인정이에요. 묵시적 동의 인정. 이때 묵시적이라 하는 거는 상대방이 제출한 전문 증거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건 O야 X, X죠. 의사 표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적극적 의사 표시 필요 없이 무슨 의사 표시로 충분하다? 소극적 의사 표시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시험은 요 표현이 나오죠. 상대방이 제출한 전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사 표시, 별 의견 없다. 이 정도면 판례가 뭐로 인정해버려요? 동의로 인정하고. 또 전문 증거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동의해야 돼. 포괄적 동의 인정이야. 포괄적 동의도 인정이야. 이게 바로 뭐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 인정이야 부정이야? 인정이니까 틀린 건 4번이죠. 그래 우리 판례는 묵시적 동의, 포괄적 동의, 인정이죠. 네, 틀린 거는 4번. 다음 14번.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 자, 일제 일부가 확정되면 기판력은 어디에 다 미쳐요? 전부에 다 미치는데 이런 상습분과 같은 포괄일제는 한날 한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기판력이 미친다? 약식 명령은 뭘 기준으로 해야 돼? 발령시 기준이죠. 발령시가 핵심이죠. 만약 1번 지문을 틀리게 내려면 발령시를 뭐로 고쳐내요? 송달시. 그러면 X죠. 발령시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해서 면소 판결하여야 한다고. 발령시 이전에 있는 기판력을 받으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면소 판결 사유. 1번은 맞는 지문. 다음 2번. 소년법 32조의 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동조의 보호 처분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O야 X야? X죠. 소년 보호 처분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고. 요거는 소년 보호 처분이 확정된 사건을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요거는 무슨 사유가 돼야 돼요? 공소기각 판결 사유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이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X죠. X. 이거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돼서 공소기각 판결. 이건 시험 단골 선임이죠. 왜 공소기각 판결해요? 우리 소년법 규정에 보면은 소년 보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그래서 다시는 공소 제기 뭐 한다고 돼 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으니까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공소 기각 판결 사유. 근데 기판력은 아닌 이유가 이거는 예외가 뒤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 이거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 2번이 X. 다음 3번.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 시점, 즉 포괄일제 일부가 확정됐을 때 기판력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리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이므로 항소된 경우는 시점이 언제를 기준해야 돼? 항소심 판결 선고시. 그리고 1심에서 재판이 끝나면 1심 판결 선고시. 2심이나 3심까지 가서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 즉 다른 말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 기준이죠. 다음 네 번째. 원래 실체법상 상습 사기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는 1년의 사기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1년의 범행은 확정 판결 전으로 분리된다. 이것도 우리 옛날에 채용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것도 우리 재판에서 가장 시험 많이 나오는 게 포괄일제의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거기에서 나오는 판례예요. 자, 봐. 자, 갑이 사기꾼이다.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번의 사기 행각을 펼쳤다. 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하나의 고의에서 여러 번 사기 행각을 펼치면 이건 실체적 경합범위야. 상습 사기 포괄일제예요. 포괄일제. 뭐 전체가 몇 개의 사건일 뿐이야? 한 개의 사건일 뿐이잖아. 근데 요즘에 검사가 요거를 공소 제기했다. 뭐로? 상습 사기로 공소 제기했다. 요런 공소 제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일제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 판례 긍정설, 부정설, 긍정설. 근데 일제의 일부를 공소 제기했더라도 효력은 요 부분만 미쳐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에 다 미쳐. 다 미치지만 효력이 미칠 뿐이지 현실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거는 뭐만 해야 돼? 공소장 기재사. 나머지 부분은 심판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잖아. 그럼 이걸 심판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뭘 해줘야 돼?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 요걸 재판회가 왜 됐단 말이야? 확정됐어. 자, 확정되면 요거는 뭐가 발생했어요? 기판력이 발생했잖아. 근데 일제 일부가 확정된 기판력은 확정된 부분에 미쳐 동일성이 있는 전부에 다 미쳐.
전부에 다 미치는데 이게 한날 한시에 발생했어요.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했어.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했으니까 어느 시점까지 기판력이 미쳐? 재판받은 사실의 방금 기준 시점.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 행위까지만 기판력을 받잖아. 그러면 요거는 두 번째 행위 판결 선고 이전 행위니까 요거이 뭘 받아야 돼? 기판력을 받으니까 검사가 요거 확정 이후에 첫 번째 행위를 공소 제기하면 요거는 기판력을 받으니까 무슨 재판? 면소 판결 사유. 세 번째 행위는 판결 선고 이후 행위니까 공소 제기하더라도 무슨 재판? 실체 재판. 자, 그런데 검사가 요거 확정 이후에 했단 말이야. 첫 번째 행위하고 세 번째 행위를 상습 사기로 공소 제기했어. 근데 요거는 무슨 사유예요? 이미 뭐 돼 있어? 확정돼 있잖아. 근데 요거는 기판력 없는 실체. 그러면 원래는 이게 동일 승인되는 하나의 사건인데 기판력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몇 개로 분리돼 버렸단 말이야. 두 개로 분리됐다. 그때 동종으로 확정됐다는 건 요게 상습으로 확정된 걸 뭐로 확정됐다 그래? 동종의 범죄로 확정되면 어떻게 된다? 원래는 하나의 사건인데 기판력 때문에 몇 개로 분리돼. 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두 개로 분리가 되잖아. 그런데 분리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요런 거 배웠잖아. 요거를 검사가 뭐로 공소 제기해? 기본 범죄 구성 요건 단순으로 확정되면 요 단순의 기판력은 판결 선고 전의 다른 부분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요건 무슨 재판? 실체 재판. 그러면 이렇게 단순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행위하고 세 번째 행위를 공소 제기하면 요거는 전체로서 뭐일 뿐이야? 하나의 뭐야? 포괄일체. 분리돼 분리 안 돼? 분리 안 되죠.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는 거야? 요 단순으로 확정된 거는 뭐로 확정됐다 그래? 다른 범죄, 별종 또는 이종으로 확정되면은 요거는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바로 요 말이잖아. 그러니까 동종으로 확정되니까 하나의 사건이 몇 개로 분리돼 버렸어? 두 개로 분리됐다. 바로 그 내용이죠. 예. 오늘 옛날에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예. 그 맞는 지문이죠. 즉 동종의 범죄로 확정됐다는 건 상습으로 확정되면 원래는 하나의 포괄일체인데 기판력 때문에 판결 선고 이전과 이후 두 개의 범죄로 분리돼 버린 거죠. 예. 다음 15번. 항소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1번 O야 X야? X죠. 왜? 무슨 뭘 선고해야 돼? 이거는 정기형 선고해야 돼.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이렇게 연습했잖아 우리가. 자, 봐. 자, 갑이 1심에서 몇 살? 18세. 소년이야, 성년이야? 소년. 소년범에 대해서 유기징역 선고할 때는 뭘 선고해야 돼? 부정기형. 자, 그런데 요놈이 항소를 딱 하니까 지금 몇 살이 됐단 말이야? 19세. 그러면 2심은 1심에 뭐예요? 계속심, 사실심이니까 나이 바뀐 거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뭘 선고해야 돼? 정기형. 여기 지금 1번 지문이죠. 그렇긴 해. 1심에서는 소년이어서 부정기형 선고했는데 2심에 항소하니까 나이가 몇 살 됐다? 그럼 뭐 해야 돼?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 파기하고 정기형 선고해야 돼. 정기형. 그래 1번이 틀렸죠. 그럼 요거는 왜 됩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시험 더 많이 나왔죠. 2심에서 18세 소년이니까 뭘 선고해야 돼? 부정기형인데 상고하니까 몇 살 됐다? 19세. 여기는 뭘 선고해야 돼? 그대로 부정기형. 요 차이점. 요걸 이제 여러분 알아야 돼. 왜? 요거는 왜 그대로 부정기형이야? 요거는 속심 사실심이지만 요거는 뭐야? 사후심 법률심이니까 모든 사실 문제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요때. 그러면 3심에서는 나이 바뀐 거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고 요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요때 부정기형 했던 거 적법이야, 이법이야? 적법이니까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죠. 그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평소 요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요게 나왔네. 자, 그래 1번은 X죠. 다음 2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한 때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에 제출 항소로 간다. 이건 뭐야? 재소자 특.
특칙이 적용된다. 그리 항소 이유서나 상고 이유서 제출에는 뭐가 적용돼? 재수사 특칙. 그래 요거는 기간 내에 교도소상 구치소에게만 제출하면 되고 굳이 어디에 제출할 필요 없다? 법원에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건 피고인 편의를 위해서 인정되는 거죠. 2번은 맞는 지문. 다음 3번. 현행법상 형사 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4, 50만 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장병행할 수 있다. 그래 항소심은 원칙적 속심, 예외적 사호심이잖아. 근데 공장병행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심, 공판 절차니까 2심은 사실심이야 법률심이야? 사실심이니까 당연히 공장 변경할 수 있죠. 다음 네 번째.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 아무런 항소 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전부를 검사가 항소했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항소 이유 주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간 내에 뭘 제출하는 것으로 봐야 돼? 항소 이유서를 제출 안 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 그러면 항소심은 뭐만 심판하면 돼? 무죄 부분 심판하면 되죠. 자. 다음 16번. 형사소송법상 적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적시항고는 언제 허용돼요? 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자, 그러니까 공소기각결정, 불복방법 뭐예요? 적시항고. 그리고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이라는 건 전 상고뿐만 아니라 뭐야? 항소도 마찬가지죠. 항소기각결정, 상고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통틀어서 뭐라고 하면 돼? 상소기각결정, 불복방법, 적시항고. 그리고 디귿번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결정. 돈에 대한 결정은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 적시항고고. 마지막에 니얼 구속집행 정지 결정은 보통항고죠. 그래가 적시항고 허용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답은 3번이네. 왜 구분하면 되느냐 하면은 니얼번은 왜 보통항고예요? 우리 상소법 403조 2항에 보면 수소법원의 구금이나 보석, 압수, 압수물함부, 피고인 감정 유치에 관한 결정은 뭐로 불복하면 돼? 보통항고. 그래 우리 구속이다, 보석이다, 압수, 압수물함부 이런 말 나오면 불복하면 무조건 뭐로 가면 돼? 보통항고인데 딱 하나 예외는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 적시항고 되는 거로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죠. 기피 신청 기각 결정.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바로 요 구속 취소 결정. 이거는 이제 불복방법이 적시한 건데, 그래 구속에 관한 결정 중에 요거만 뭐로 불복한다? 적시한 거고 나머지는 다 뭐로 가면 돼? 보통항으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 수소본의 구속이다, 보석이다, 압수 요런 결정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불복방법 무조건 뭐로 가면 돼? 보통항인데 단 하나 구속 취소 결정 요거는 불복하면 뭐로 가야 돼? 적시항으로 가는 거죠. 요게 유일한 예외. 법의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죠. 다음 17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상소권 회복 청구 서면으로 해야 되죠. 소송 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본에 제출해야 한다. 자, 상소권 회복 청구는 반드시 뭐하고 동시에 해야 돼. 상소 제기와 동시에. 이런 거는 입에 익어야 되죠. 자, 봐.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 같이 해야 돼. 요거를 같이 하자. 당시에 상소제기는 원심법원에 사항장 제출해야 돼. 상소본에 제출해야 돼. 원심법원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어디 해야 돼? 기록이 어디에 있든 다 어디에 제출해야 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 상소권 회복 청구 서면은 소송 기록이 어디에 있든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원심법원. 1번이 바로 틀렸고. 그다음에 2번 방금 설명했네.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 자는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돼. 그러니까 요 상소 제기가 기간 경고의 상소 제기니까 현재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인데 법원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주면 무효인 상소 제기가 뭐가 된다? 유효. 그래 이걸 뭐라 그래? 무효의 치유 또는 무효의 치유 중에서 단순 추환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거는 막 형소법 조문이죠. 342조 2항. 다음 4번은 상소 2.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 공소기각 판결, 면소 판결과 같은 형식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하는 상소 인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즉 공소기각 판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다 불리한 재판이다 유리한 재판이니까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면소 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굳이 뭘 받을 필요 없다. 무죄 판결을 받을 이유 없다는 이유로 형식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를 주는 상소는 부정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다음 18번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종국 판결에 대한 상고 없이 추징 선고분이 하나요? 독립 상고할 수 없다. 자, 이게 학생들이 헷갈리는 지문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자, 내가 국어적으로 해석도 많이 했어. 자, 주형을 제외하고 몰수 추징, 부가형 부수처분만 상소했을 때 현재 판례의 태도는 요거 부적법한 상소 제기로 본다. 적법한 상소 제기로 본다. 적법한 상소 제기. 즉 간단하게 말하면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 요래 선고됐는데 징역 1년 부분을 제외하고 추징금 10억 부분만 상소했을 때 판례는 요걸 부적법한 상소 제기로 보아 상소 기각 결정해야 된다. 요래 시험 나면 O야 X야. X죠. 적법한 상소 제기. 대신에 적법한 상소 제기지만 판례가 요걸 우회 해석한다 그래서 즉 일부 상소로 봐요. 전부 상소로 보는 거예요. 즉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에서 추징금 10억 부분만 상소하더라도 오는 징역 1년을 포함한 전부 상소로 보니까 원칙대로 가잖아. 불가분의 재판 일부에 대한 상소는 효력이 어디에 다 미친다. 전부에 다 미친다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래가 요거 시험이 오래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아까 방금 예를 든 거. 주형을 제한 몰수 추징 부분만 상소했을 때 우리 판례는 부적법한 상소 제기로서 상소 기각 결정 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O야 X야. X죠. 적법한 상소. 자, 요거는 이제 안 틀리겠지. 그런데 요래 나오면 O야 X야. 우리 판례의 태도에 하면 몰수 추징 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소 허용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일부 상소가 아니고 뭐예요? 전부 상소. 그리고 1번이 오잖아. 그렇게. 종국 판결에 대한 상고 없이 추징 선고분의 하나여 독립 상고 일부 상소 할 수 있어 없어 없고 해봤자 뭐로 본단 말이야. 이건 전부 상소로 본다니까 맞는 지문이 돼야 되죠. 다음 3번 한계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죄에 대한 상소 효력. 자, 실체적 경합범 우리 동시적 경합범은 둘 다 유죄이면 합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잖아. 그러면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효력이 전부에 다 미치겠죠. 다음 3번 요거 일부 상소에서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거죠.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불복 상고하였다면 설령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죄 부분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바로 요런 거잖아. 갑이 A죄와 B죄를 범하는데 2심에서는 요 죄의 관계를 뭐로 파악했단 말이야? 실체적 경합범으로 봤어. 그럼 사건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A죄는 유죄, B죄는 무죄가 선고됐을 때 검사가 어느 부분만 상소했단 말이야? B죄 부분만 검사가 상소했어. 그럼 대법원에는 당연히 B죄는 올라오겠죠. 근데 이 부분은 피고인이 불복 안 하면 왜 돼요? 확정되잖아. 확정되면 이거는 무슨 효력 발생해서? 기판력 발생.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죄만 심판하면 돼? 무죄 부분인 B죄만 심판하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에서 B죄를 심리하다 보니까 요
A제와 B제의 관계가 뭐예요?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일제예요, 수제야? 형법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수제지만 우리 형소법은 사건 단위설을 취하니까 몇 개의 사건일 뿐이야? 한 개의 사건. 한 개의 사건 일부에 대한 상소는 효력이 어디에 다 미쳐야 돼? 전부에 다 미치니까 요 확정된 A조도 왜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래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 O야 X죠? 그러면 요 확정된 건 왜 되는 거야? 요거는 확정은 무효가 되죠. 그래 요거는 어떤 경우야? 2심 법원과 3심 법원의 뭐가 달라진 경우야? 죄수 평가가 달라진 거죠. 이거는 형법을 같이 공부하니까 이해가 되죠. 실체적 기왕법이다. 상상적 기왕법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있다. 그래 되죠. 그래 3번이 틀렸고. 다음 4번. 포괄일제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거나 하나 그 부분은 상고심은 판단해서는 돼 안 돼? 이것도 우리 연습 굉장히 많이 했는 거야. 그지? 자, 우리가 그림을 요래 그려봤지. 갑이 상습사기. 그러니까 사기 행각이 여기 두 개야. A행위, B행위. 여기 상습사기 뭐다? 포괄일제인데 여기에서는 A 부분은 유죄, B 부분은 무죄. 자, 요거는 이제 누가 상소했다. 자, 시험 지문에 나온 거 검사만이 상소하면 무죄 부분을 상소하겠죠. 그럼 대부분은 왜 해야 돼? B 부분은 당연히 올라오는데 요거 몇 제일 뿐이야? 일제. 일제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효력이 어디에 다 미쳐요? 전부에 다 미치니까 자, 요건 당연히 A 부분은 여기에 올라오죠. 요거는 이심도 되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문은 요게 아니고 요거잖아. A행위, B행위인데 A 부분은 유죄, B 부분은 무죄. 요래 되었을 때 이번에 누가 상소했다? 피고인이 상소하면 어느 부분 상소해? 요거 상소하죠. 그러면 A 부분은 당연히 대부분의 심판 대상이고 요거 맹 일제일 뿐이니까 일제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효력이 어디에 다 미쳐요? 전부에 다 미치니까 요 무죄 부분 B도 이렇게 올라는 와. 요거는 이심은 되지만은 뭘 해서는 안 된다. 심판은 할. 여기 바로 요거 질문이잖아. 요거는 왜 심판은 하면 안 돼요? 검사도 안 따진 무죄를 여기서 심판하면 누가 불리해져? 피고인이 불리해지니까 요거는 심판을 했다. 근데 유죄는 다시 심판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리한 면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요거죠. 그래서 요런 논리가 적용되는 건 무슨 죄일 때만 적용된다 그래서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일 때만 적용되고 단순일죄는 어떤 부분을 상소하든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라 그랬죠. 자, 그게 이제 4번. 그래서 오늘 4번은 이심은 되지만은 판단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연습 많이 한 거지. 다음 19번. 적결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자, 일단 적결 심판에 대한 불복은 정식 재판인데 정식 재판 청구자 이거 뭐 너무 쉽네.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 맞고. 다음 두 번째. 적결 심판은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의 경과, 정재판 청구권의 포기, 정재판 청구 취하 또는 정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뭐가 발생한다?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죠. 다음 3번. 적결 심판은 정식 재판 청구에 한 판결이 있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 적결 심판에 대해 정재판 청구했다. 정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적결의 효력은 어떻게 돼? 당연히 효력 상실. 이제 뭐가 유효한 거야? 정재판의 판결이 유효하겠죠. 자, 그러면 틀린 건 4번이네. 적결 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적결 심판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적결 심판에 대한 정재판에도 뭐가 적용돼야 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식과 비교해서 해놔야 되지. 자.
자, 약식이든 적결이든 불복은 누가 피고인이 불복하면 요거 정식 재판 청구하는데 이제 원칙이 달라졌죠. 약식명에 대한 정재판 피고인이 하면 요거는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야 형종 상향 금지예요. 형종 상향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는 선고해도 돼?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도 되는데 아직 적결에 대한 재판은 아직 판례가 바뀐 바가 없으니까 그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요래 가면 되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4번은 X죠. 그래 적결에 대한 정재판은 아직까지 무슨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불이익 변경 금지죠. 왜? 아직 판례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약식은 법조문이 명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형종상향금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약식의 요래 나오면 돼. 약식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 되겠죠. 왜? 뭔 선고해도 돼?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야 되지만 적결은 아직까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해야 되죠. 자, 마지막 문제는 재심. 그리고 이번 시험 특징은 전번에 2차에 안 나온 이 뒷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시험을 좀 일관성 있게 내주면은 중후부만 보고 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안 볼 수가 없죠. 덤범이 다 봐야 됩니다. 그죠? 다음에 20번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 우리나라 재심은 이익 재심만 허용해요. 불이익 재심도 허용해. 이익 재심만 허용하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좀 허용하니까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대상이다. 그래 1번 유죄의 확정 판결 및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했는데 기각대가 확정돼. 이것도 유죄죠. 그리고 유죄만이 재심 대상이고 면소 판결은 대상이 돼 안 돼? 안 되죠. 1번은 맞는 지문. 다음 2번 경합번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 법원은 수개의 범죄 사실 모두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 파기한다. 요 2번이 틀렸죠. 자, 요것도 이제 시험 한 2번 나왔던 판례인데 바로 요런 내용의 판례잖아. 자, 봐봐. 갑이 강도라는 범죄도 하고 강간이라는 범죄도 범했다. 근데 이 범죄의 관계가 뭐다? 실체적 경합범. 사건 몇 개? 2개. 근데 이런 경합범을 우리 형법 시간에 뭐라 그래요? 사후적 경합범이야? 동시적 경합범이야? 둘 다 판결 확정이야? 미확정이야? 미확정이니까 동시적 경합범인데 그럼 이거 따로 재판하는 게 효율적이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야? 같이. 그래 병합심리했어. 그럼 이런 동시적 경합범 둘 다 유죄면 형을 따로따로 선고한다고 배워서 합쳐서 선고해요. 합쳤어. 그래가 합쳤어 둘 다 유죄가 징역 10년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자, 이러면 요거 다 종결됐죠? 뭐가 발생했어요? 기판력 발생했는데 확정 이후에 여기에 뭐가 발생했단 말이야? 재심 사유가 나왔어. 강도 사건의 재심. 그러면 갑이 뭘 청구했겠어요? 재심을 청구하니까 이유 있다. 그럼 이유 있으면 무슨 결정해야 돼? 재심 개시 결정해야 되는데 자, 과거에는 요게 시험 나왔어. 재심 개시 결정은 재심 사유 있는 부분만 개시 결정해야 한다. O야 X야? X죠? 전부 다 개시 결정합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다 개시 결정. 그러면 개시 결정했으면 심판을 해줘야 되잖아. 심판 대상은 전부 하면 O야 X야? X죠. 이거는 어느 부분만 해야 돼? 요것만 심판하고 사유 없는 거면 요거는 왜 개시 결정해놨어요? 나중에 뭘 새로 정해야 돼? 형을 새로 정해야 하니까 이거는 언제만 고려한다? 요래 되잖아. 그렇긴 해.
전부에 대해서 다 심판해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사유 있는 부분만 심판하고 사유 없는 부분은 그럼 왜 개시 결정해놨다? 나중에 뭘 새로 정해야 돼? 이거 형을 새로 정해야 되니까 양형에서만 고려하니까 그 2번에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재심법원은 수개의 범죄 사실을 모두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해야 한다. OX, X죠. 어느 부분만 다시 심리해? 사유 있는 부분만 심리하고 사유 없는 부분은 나중에 뭘 새로 정해야 돼? 전체 형을 새로 정할 때 그때 양형에서만 고려하도록 돼 있죠. 자, 알겠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거기에서만 따집니다. 그래서 2번이 X. 다음 3번.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해야 되지 특별 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 판결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 오늘 특별 사면으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심 대상이 된다는 그 판례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오늘 면소 판결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재판해야 돼? 유죄 무죄 실체 판단인데 무죄가 되면은 무슨 판결 해주면 돼? 무죄 판결하면 되는데 유죄가 되면 왜 해야 돼 이거? 유죄가 된 데가 유죄 판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피고에게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재심도 무슨 원칙 지켜야 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면소 판결하면 안 되고 유무죄 실체 판단하는데 실체 판단해 보니까 무죄가 되면 무죄를 선고하면 되지만 유죄가 되면 유죄 선고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그때는 왜 한다 그랬어? 형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런 주문을 선고하라고 배웠죠. 자, 그래가 맞는 지문. 다음 4번.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유죄 판결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효력 상실되겠죠. 자, 그건 당연한 말이고. 그래가 틀린 지문은 2번이죠. 2번. 자, 여기까지가 요번에 이제 3차 시험의 형소법 기출 문제인데 같이 쭉 풀어보니까 뭐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는 없죠. 다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과 실전 문제풀이 시간에 다 다뤘던 지문들이잖아. 그지? 그래, 앞으로도 요런 난이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 그래, 형소법은 공부할 때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학원 커리큘럼 충실히 따라오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90점 이상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정기간, 조정점수제니까 100점 말 필요까지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법과목은 90점 정도만 하면 충분히 거의 만점 가까이 만가고 똑같으니까 부담 없이 준비하면 되죠. 지금 뭐 과목 개편된다 말은 많지만은 아직 개편은 되겠지만 유예기한이 보통 한 2년 정도 줄 것 같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수들은 과목 개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고 지금 제도로서 그대로 공부하면 되죠. 자, 그래가 이제 기출 문제 풀이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